자, 정리 좀 이제 하자고요. 요 상한 방식의 비교는 요 요령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원금 균등은 원금을 가장 많이 내니까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무조건 가장 많다. 근데 이 가장 많다라는 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면 결론을 미리 내놔야 돼요. 결론을. 원금 균등에다가 항상 뭘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쳐놓고 불이백을 물어봤네? 그러면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조건 커야 돼요. 이게 원금 균등 방식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일하다고 나왔으니까 틀린 거란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금 균등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지금 잔액을 물어봤잖아요. 여기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작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방식은 가장 적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찾는 연습이 제가 봤을 땐 제일 그냥 무난해. 그러면 이번엔 어디를 합니까? 자, 이제 3교시니까 조금 재미없는 거 해야죠. 우리가 안 움직이냐? 자, 어디로 가느냐? 우리 대출금액 계산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한 번씩은 이제 다뤄드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계산 문제 9개 중에 3개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3개 정도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는 이미 결정했죠? 레일리아 허프의 중력 모형. 확실히 레일리아 허프의 중력 모형은 꼭 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지런히 저기 카페 같은 데서 계속 보시더라고요, 이게. 자, 이번에 두 번째, 얘가 지금 최근 3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출 금액이 나오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계산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거 갖고는. 뭐가 필요하냐? 어떤 계산 문제를 풀려면 풀이 방법이 떠올라야만 손을 대는 거예요. 풀이 방법이 떠올라야만. 우리 레일리아 허프는 풀이 방법이 항상 뭐였어요? 안 떠오르면 못 푼다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죠. 이게 두 개 매장이 있고 그 가운데 고객이 있고 딱 요 틀에서 요 틀을 통해서 유인력을 구하고 유인력의 비율을 구합니다. 이게 딱 나와야 뭔가 자신감 있게 여기다 정리하고 유인력을 딱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인력 비율을 구합니다. 그런데 대출 금액은 풀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대부 비율이 60%가 돼 있어요. 이 대부 비율이 LTV인가요? LTV잖아요. LTV 60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 LTV 60은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담보물의 몇 프로를 빌려주겠다는 거야. 60%를 빌려주겠다는 거니까 담보물이 지금 부동산의 가치겠죠. 부동산의 가치 20억 원짜리를 담보로 맡길 거니까 20억에 60% 12억 6, 22, 12억을 지금 빌려주겠습니다. LTV는 거의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뭘 암기해 줘야 됩니까? 그럼 제가 밑에다가 풀이 요령을 적어놨죠? 풀이 요령. 자, 첫 번째 봐요. LTV가 나오면 대부 비율 LTV가 나오면 전혀 의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LTV 60%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의 60%를 빌려주겠습니다. 요 뜻이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 LTV가 아니면 이제는 TSR을 주겠죠? 그게 2번이에요. TSR. 우리나라 말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거 아니면 부채 감당률을 줘요. 근데 올해는 이 부채 감당률이 유력하죠. 출제자가 TSR이나 부채 감당률을 주면 우리는 항상 뭘 찾습니까? 요 놈을 찾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찾고 원금과 이자로부터 뭘 추정한다?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딱 이게 떠올라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나 TSR이 나오면 일단 원금과 이자를 찾아. 뭔지 모르겠지만 원금과 이자를 찾고 나누기 뭐에서?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아냅니다. 요걸 기억을 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문제를.
다시 TSR이나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찾는다? 원금과 이자.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를 찾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해보자고요. 이제 문제. 네. 자, 문제 읽어보죠.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평가 시 자산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대출 가능이 얼마입니까? 좀 문제가 좀 특이합니다만 뭐 담보대출, 대출 가능 금액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봤더니 일단 뭐가 있다? 대부비율. LTV니까 담보물 20억 원에 60%, 12억. 2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일단 12억이 하나 나와요. 요 12억을 뭐라 그러냐? 이 출제자는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 자산 가치가 아니라 가치. 자,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담보물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이게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찾아낸 대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12억. 자, 그런데 대출의 승인 기준을 봤더니 TSR을 넣고 뭐가 보여요? 부채 감당률이 보이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항상 어떻게 풉니까? 무조건 뭘 찾아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찾아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뭘 추정한다? 대출 금액을 추정해요. 이게 딱 적어져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원금과 이자를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를 해서 대출 금액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뭐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가지만 쳐서 뭐라고 해주면 돼? 발부채, 손부채. 손부채는 끝나는 거 이게. 손부채 끝. 이렇게는 이게. 자, 계산이니까 조금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게 손부채잖아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1.5가 지금 돼야 된다는 건데 순영업소득을 줬잖아요. 1.2라고. 1.2억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입니까?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바꾸면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1.2억 나누기 1.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1.1 얘와 얘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1.2 나누기 1.5 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8천만 원이 나오는 거. 8천만 원. 요것만 계산하면 끝이죠. 요것만 계산하면.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누기 저당상수 하니까 저당상수를 줬잖아요. 0.1이라고. 저당상수가 0.1이면 굳이 할 필요 없이 10배 해주면 되죠. 10배. 8천만 원에 10배 8억.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부채 감당률 기준이잖아요. 부채 감당률. 근데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항상 뭘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시작하니까 이걸 현금 수지 기준 또는 순영업 소득 기준 담보 대출 금액이다. 이렇게 지금 이 출제자만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충 8억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대출 금액의 계산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풀이 방법이 딱 떠올라야 된다고. 풀이 방법이. 그럼 풀이 방법이 뭔가요? 그러면 대부 비율은 풀이 방법이 없어. LTV 60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의
60%를 빌려줘요. 이게 다니까. 그러니까 담보물이라는 게 이 대상 부동산 요놈을 담보로 제공했을 테니까 담보물의 60이니까 20억에 60, 12억 원이겠지. 됐다 이런 말이게. 얘는 벌써 끝났어요. 요걸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가치 기준이라 하는 거야. 가치 기준. 그런데 승인 기준을 봤더니 하나가 더 있어요. 부채 감당률. 그러면 부채 감당률 등 다른 기준은 어떻게 푸니? 그러면 딱 정해져 있죠. 무조건 뭐부터 찾고 무조건 원금과 이자액을 찾아낸 다음에 나누기 뭐시기해서 저당상수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요게 떠올라야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찾니? 부채 감당률이니까 항상 손 부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에.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1.5. 1.5. 그러면 이 원금과 이자를 미국 애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부채 서비스 이렇게 부른다고 이게. 부채 서비스에. 요놈이 지금 원금과 이자란 말이야. 근데 순영업 소득이 1.2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1.2억을 1.5로 나눈까 8천만 원이 원금과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당상수가 0.1이니까 0.1로 나누면 얘가 8억이 된다. 이런 거야. 8억.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할만하다고. 할만하다고.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지어도 되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찍어버려. 일단 얘는 주제가 뭡니까? 일단 어디서 나오는 문제인지나 일단 정확히 확인해야죠. 그 정도는. 어디서 나온다. 일단 투자론이에요. 금융론이에요. 투자론. 그 투자론의 밑을 봤더니 무슨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이죠. 뭐 대부 비율, 뭐 환원 이율, 부채 감당률 어디서 나오는 용어예요? 투자인데 투자 어디서? 비할인법. 비할인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인법 했잖아요. 할인법. 이게 3번. 4번이 비할인법. 그런데 일단 보자고요. 비할인법은 대부분 이렇게 주는 형태가 있고 정리를 해서 주는 형태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줬어요. 사례로 이렇게 뭔가 갑이라는 사람이 현금으로 5억을 투자해서 순영업 소득이 연간 8천,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주는 게 초창기 형태였어요. 그러면 이 말을 보고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결국 투자 분석이잖아요. 투자 분석은 항상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하니까 뭘 분석해줘야 됩니까? 투자 금액하고 수익을 분석해야 돼요. 투자 금액하고. 그럼 볼게요. 갑은 현금으로 5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5억짜리 부동산 산 거 아니에요? 밑에 보면 8억 원짜리 부동산에 투자했잖아요. 이게 8억 원짜리 부동산을 지금 투자했는데 투자 금액이 현금 5억이라는 게 내 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20에. 내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얼마? 현금 5억. 은행에 대출 얼마? 3억. 이건 추정한 거죠. 이렇게 투자 금액은 분석해요. 투자 금액은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잖아요. 8억 원짜리 투자했고 그중에 현금 네 돈 5억이네. 대출 3억 받았겠구나.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 분석해 줘야 되냐? 수익을 분석해 줘야 되는데 수익의 항상 분석의 기준은 무엇이더라? 순영업 소득. 항상 수익의 시작은 순영업 소득. 이 투자로부터 얼마의 순이익을 얻었나요? 순영업 소득 얼마? 8천. 순영업 소득 8천. 근데 이 순이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죠. 대출을 받았으니까 순이득 중에 일부는 은행이 일부를 가져가고 그게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게 나머지가 내 몫이죠. 그게 세전 현금 수지고 이게 떠올라야죠. 이게 항상 투자로부터 내가 얻은 수익은 순이득으로 측정한다면 순이득. 투자를 해서 일단 순이득은 얼마를 만들었니? 8천만 원. 순영업소득 8천. 그중에 은행이 일부를 뜯어가는데 그게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얼마?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었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내가 가져가는 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일단 투자하고 수익은 분석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냅니까? 이제 이게 떠올라야 돼요. 환원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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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이율이 하면 환원이율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했던 숙제. 환원이율이 실무적으로 뭘 뜻하는 거죠? 이게 써봐야 된다고. 써봐야. 자,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일단 물어보죠. 물건을 하나 집어서 이거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려면 가격이란 말 쓰지 말라고 이제는. 가격을 뭐라고 부르더라? 가격을 저번 주도 했고 저저번 주도 했고 인문적 위치. 가격이라는 건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니까 이 물건의 가격, 인문적 위치가 얼마가 됩니까? 써봐야 된다. 이 써봐야. 그리고 환원이율은 항상 우리가 겨울 때부터 했죠.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사던 호떡을 사던 하나를 사서 사장님 오늘 호떡을 팔아서 환원이율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보라 그랬죠.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환원이율 수익률. 수익률. 환원이율은 수익률입니다. 이게 안 떠오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분 환원이율이에요. 환원이율이 수익률이라면 지분 환원율은 뭐겠어요?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환원이율 수익률. 지분 환원율. 지분 수익률. 그러면 자 환원이율이 수익률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 순간 끝났다고. 전체적인 수익률은 8억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 8천을 얻으셨군요. 몇 프로? 아니 바로 나오잖아요. 수익률이라면. 수익률이라면. 그 다음에 지분 환원이율은 내 거만 따져봅시다. 내 거만. 그러면 내 돈 얼마? 3억이라고 누가 말해. 내 돈이라고 내 돈. 나 분명히 들었어. 3자. 아이 잘 봐야지. 5억.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예요? 4천. 그러니까 나는 5억을 투자해서 4억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수익률은 5억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인데 계산하지 말라 그래서 얘가 항상 투자 금액에서 요리 곱해보라겠죠. 5, 8은 40. 대충 8%예요. 8%. 5, 8은 40. 8%. 나와버렸네 정답 그냥. 이게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만 찾을 수 있으면 뭐가 문제냔 말이야 이게. 수익률, 지분 수익률. 수익률, 지분 수익률.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하단 말이야 이게. 할만하다. 자 다시. 항상 이제 문제는 2번씩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뭔가 이렇게 사례가 줘요. 그러면 투자 분석이구나. 환원이율 나온 거 보니까 비할인법의 환원이율이니까 투자 분석이구나. 비할인법. 그러면 투자 분석은 항상 뭐하고 뭘 분석한다? 투자 금액과 수익.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투자 금액 8억을 투자했고 자, 자금을 분석해 봤더니 그 중에 내 돈이 5억이고 나머지 3억이 이제 대출이겠죠. 그 다음에 수익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수익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뭐가 기준이더라?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얻은 순소득, 순이득이
8천이군요. 이걸로부터 시작이죠. 근데 이 순이득 8천은 내가 다 못 가져가요. 은행에 대출을 썼으니까 일부는 은행에게,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은행이 가져가는 게 부채 서비스에, 내가 가져가는 게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은행이 얼마를 가져가니? 연간 저당 지불액 4천이니까 4천만 원. 그럼 내가 가져가는 건 4천, 나머지 4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환원이율을 구하세요. 환원이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익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게 딱 전체를 봤더니 8억 투자해서 8천 벌었네. 이게 보여야죠. 8억 투자해서 8천 벌었네. 그러면 8, 1은 8. 투자 금액부터 곱해보는 거예요. 8, 1은 8. 1% 아니면 10% 아니면 100%야. 일자 들어가 있어. 맞아. 일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내 것만 따집니다. 지분 환원율. 5, 8은 40이요. 5, 8은 8 아니면 80 아니면 800. 일단 8자는 하나 들어가야 돼. 8자는. 틀렸어.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아니 계산기 지금 친 거 있어요, 없어? 이게 무슨 계산 문제야? 계산기를 친 적이 없는데. 그냥 분석 문제죠. 분석. 응?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당 비율이 나왔어요. 저당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대부 비율. 여기서 대부 비율이 뭐예요?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그럼 대출을 받은 비율이 8억 중에 3억. 8분의 3. 8분의 3. 8분의 3. 자, 근데 부채 감당률은 항상 어떻게? 모가지를 쳐서 손을 올린다. 손부채. 손부채.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 부채 서비스가 얼마? 4천. 이 맞네. 이 맞네. 이 맞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면, 이 정도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계산을 치지 않았으니까 계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산 문제란 계산기를 치는 문제를 말한다면. 그러니까 계산기를 친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권하지 않아요. 아, 지금 문제도 잘 안 읽어져 죽겠는데 계산기까지 문제 읽으면서 치라고? 웬만하면 잘 안 돼요. 이게 문제 분석을 좀 해줘야 돼요. 문제 분석. 자, 하나만 더. 자,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유동아. 자, 유동아 아주 짧고 심플하게 해버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유동아 제도는 일단 A급입니까? B급입니까? A급은 매년 나온다. B급은 매년은 안 나온다. 일단 A급이에요? B급이에요? A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가장 일반적인 내용 나왔어요. 일반적인 내용이 뭐냐? 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의 의미만 물어봤어요. 어려운 유동화 증권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요놈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죠. 첫 번째. 자, 유동화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은행. 자, 여기서는 은행이죠.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산을 유동화시키고자 합니다. 자산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떤 걸 지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채권, 주택저당 채권이 어려우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 이게 주택저당 채권이에요. 대출 채권을 뭔가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이 구조가 꼭 떠올라야 돼. 구조가. 항상 유동화 제도는 누굴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은행이 주택을 구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근데 계속해서 대출을 해 주려면 어딘가로부터 뭘 끌고 와야 돼요? 새로운 자금을 끌어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자금을. 근데 새로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봤더니 자신이 대출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대출 채권. 요 대출 채권을 매각하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겠구나. 이게 바로 채권의 유동화예요. 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집에 갔더니 금반지가 있어요. 금반지. 그럼 이 금반지를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모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금반지 유동화 또는 금반지를 통해 유동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 어떤 채권을 매각하냐?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채권. 그래서 이걸 주택저당채권이에요. 이 채권을 매각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채권을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행이 이 대출 채권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든 은행에 이 대출 채권을 싹 받아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매각을 한다 이란 말이에요.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돈을 주겠죠. 그러면 이 돈이 요리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서 또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동화 구조예요. 자, 문제는 기존에는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여기까지만 시장이 존재했어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시장이 바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대출이. 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가장 먼저부터 생겼다 해서 우리는 이걸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불러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1차 저당 시장. 그리고 이제는 뭐가 새롭게 생겼어요? 유동화가 생겼죠. 유동화. 그래서 유동화 제도라는 건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뭘 끌어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는 이런 시장이 또 생긴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두 번째로 생겼다 해서 2차 저당 시장이에요. 1차 저당 시장은 대출 시장이고 2차 시장은 은행에게 자금을 마련해주는 유동화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화 시장. 자, 그럼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7번.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주거복지, 생활안정, 주택경기, 주택가격 조절 기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또 뭘까요? 들 수 있대. 그러니까 너무 막 희한한 용어만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주택금융은 주거복지, 생활안정, 주택경기, 가격 조절 이런 걸 하겠지. 요 정도. 그리고 2번은 지금 끝을 봤더니 1차 시장이냐 2차 시장이냐를 물어봤잖아요. 금융기관은 수추와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1차 시장이죠. 1차 시장. 그 다음에 2번. 2차 주택저당 대출 시장. 2차 시장 하면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요 2차 시장은 좀 폭넓게 그죠? 출제가 돼요. 폭넓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보세요. 은행은요, 뭔가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 있죠. 이렇게. 이쪽이 1차 시장이에요. 대출을 해주는 시장. 근데 끊임없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자금을 끌어와야 돼요. 이게 여기가 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시장을 전부 다 2차 시장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유동화 시장이고.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또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2차 시장이라고 해요. 2차 시장은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뭔가 끌어갖고 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런 뜻으로 출제를 했어요. 3번 지문을 봤더니 2차 시장은 자 2차 시장은 이렇게 분석해야죠. 2차 시장은 특별 목적회사 너는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출 기간에 자금을 대출 기간에 공급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지금 돈을 만들어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은행에게. 이게 주택자금 대출 기간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주는 시장을 우리는 통칭해서 다 2차 시장이라는 거예요. 옳은 질문이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넘어가요. 분석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나와요. 나는 이거 10번 읽어보고서 그냥 넘어가겠어. 저는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어요. 넘어가요. 예. 그리고 5번을 봤더니 저당 채권에 유동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너무나 쉽죠. 유동성. 작년 정답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된 게 20일의 기출이랑 거의 유사해요. 정답이 아니 유동화는 누굴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럼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은행. 뭐 때문에 존재해요?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유동화를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유동성을 증가시키고자 만든 것이옵니다. 요거 하나. 요게 작년에도 나왔다 이런 말.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죠. 요 정도.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당연히 다음 주에도 이거 갖고 오셔야죠. 다음 주에는 지금 빠져 있는 것들 한번 총 정리 한번 하자고요. 지금 제가 일단 1부, 2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 했으니까.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번에는 우리 빵꾸노트 한번 확인 좀 해보자고. 다음 주에는 할 게 많죠. 특히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 또 여기 암기 시작해야 되니까.